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탈석탄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29년을 이제 법적인 시한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으로 목표를 당기긴 했죠. 삼척 블루파워, 삼척 석탄 발전소가 이제 2기가 건설 중인데,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1,300만 톤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줄이겠다고 하는 양보다 삼척 블루파워, 삼척 석탄 발전소를 가동해서 내뿜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5만 명이 청원을 하면은 국회에서 이걸 법안 논의를 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을 모아보자. 한 달 안에 모아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이제 인원이 늘다가 재작년에 9.24 기후정의 행진 그 직후에 급속도로 그 막바지 일주일 동안 인원이 늘어서 이제 5만 동의가 달성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강원주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발전원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 세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퇴출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발전원에 있어서 석탄 발전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긴 합니다. 예측컨대 올해 정도에는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아마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그 속도는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에너지기구나 UN 사무총장이나 이 석탄 발전에 있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 OECD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늦어도 2040년까지 이제 기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목표에 부합하고 있지는 못하죠. 이게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전체 석탄 발전 중에 한 70%이고, 비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한 6%만이 이 로드맵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제일 많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지금 어쨌든 이런 목표의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큰 걸림돌 중에 이제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전체 발전 용량 중에서 석탄이 한 2020년은 한 43%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총 52기가의 신규 석탄을 승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매주 2개씩 승인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고, 이제 중국의 명분으로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석탄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요, 전력 수요가 중국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석탄을 좀 이렇게 이행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이게 산업혁명의 시작이 됐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탈석탄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29년을 이제 법적인 시한으로, 탈석탄 시한으로 잡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석탄법을 제정해서 2038년을 목표로 했다가 몇 년 전 이제 녹색당까지 참여하는 그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2030년으로 목표를 당기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도 한 40%, 50%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석탄 발전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 동의하는 나라들끼리 탈석탄 동맹이라는 것을 맺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탈석탄 동맹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혹시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측하다시피 아직 한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OECD 국가는 2030년, BOEC 국가들은 2040년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해서 2017년에 이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이제 결성이 됐어요. 현재 이제 중앙 정부 국가 단위로는 이제 59개가 참여를 하고 있고 2023년에 석탄 발전이 전 세계에서 한 용량으로 치면 이제 3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도 가입을 했고 미국을 포함하는 7개국이 가입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한국, 네. 일본, 네. 중국. 뭐 이렇게. 중국은 뭐, 네, OECD 네. 국가 아니니까. 예. 한국, 일본, 호주, 터키. 호주, 이렇게 터키. 4개 나라가 아직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에서 일부 지방 정부는 참여하고 있긴 한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탈석탄 이행 목표는 몇 년으로 두고 있나요? 지금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2054년이 되어야지 탈석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참 후진적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총 59개가 운영 중에 있고 이제 삼척에 2개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삼척에 건설되는 게 이제 올해 계획대로라고 하면 올해 이제 완공되고 가동이 될 텐데 보통 이제 석탄 발전소 가동 시한을 3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부터 가동이 되면 2054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목표를 저희는 계속 당겨야 된다.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소위 이제 선진국 그룹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정도에는 타석탄을 해야지 파리 협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과감한 목표들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뭐 점차 이제 줄일 계획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대까지도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계획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석탄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도 있지만 또 수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다른 나라들에 어떻게 이제 석탄 발전을 얼마 정도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몇 년 전에 더 이상 해외 석탄 수출 안 한다라는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2020년에 인도네시아의 2기 그리고 베트남 공항의 2기를 투자를 결정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2020년이 어떤 때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2050 넷제로 얘기를 하고 뭐 탈석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민사회 요구도 많았고 또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 한다고 나섰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한국전력 공기업이 이제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결정을 한 거죠. 뭐 이거는 그냥 한전의 결정이라기보다 정부 정책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한전 부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채 해결 방안으로 여러 사업들을 매각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해외 석탄 발전소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각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 석탄 발전소 정도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결국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한전이 쓸데없는 사업을 했다 결국엔. 당시에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쓸데없는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엔 지금 그것이 결국 고스란히 한전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지금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고 탄소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석탄화력 발전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석탄화력 발전소를 삼척에 신규로 굳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었잖아요. 결정 낸 것을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걸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 왜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허가를 내준 건지 정말 당시 결정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이게 첫 허가가 났던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말기에 대규모 민간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석탄 발전소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또 민간 대기업들에게 이런 석탄 사업을 허가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발전 사업에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허가를 내줬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 뭐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사실 막을 수 있었지만 최종 허가는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허가가 된 거죠. 그때 어쨌든 이거를 사업 절차상 정당한 어떤 절차상 중단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애물단지가 안 됐을 것이다. 결국에 이제 포스코도 뭐 2050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하고 뭐 기업 홍보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회사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뭐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질의를 한 이제 청년 단체가 했을 때 포스코는 이거 다 완공되면 매각하겠다라고 또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이제 발 빼겠다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전력 시장 여러 구조상 이것을 짓고 나면 일단은 정부가 그것을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탄 발전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이윤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또 국내 1위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지금 이름이 삼척 블루파워인데 예전에는 삼척 포스파워였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어느 순간. 포스코가 한다라는 걸 좀 감추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척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석탄화력 발전소의 그 발전 규모를 본다면 석탄화력 발전소 1기가 배출하는 1년 동안의 온실가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시고 일회용 안 사용하고 만약에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좀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것과 그 석탄화력 발전소 1기가 만들어낸 어떤 탄소 배출량을 없애는 것과 이걸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가 좀 가능할까요? 삼척 블루파워, 삼척 석탄발전소가 이제 2기가 건설 중인데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1,300만 톤 온실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이게 전체 우리 한국 국가 배출량의 한 2% 가까이 되거든요. 한 1.8% 이렇게 되는데 이 양이 얼마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일회용 컵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를 할 경우 이산화탄소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연간 25만 톤이거든요. 1,300만 톤, 25만 톤.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죠. 물론 당연히 일회용 컵을 줄이고 없애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단순히 탄소 배출량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양에 있어서 석탄 한 번 발전소를 한 기를 지으면은 이 모든 노력들이 무의가 된다라는 것이고 아울러 저희가 탄소 중립 녹색 승량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나 줄여 나갈지 그 발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표가 2025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줄이는 거를 보면 이 6년간 한 7천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6년 동안 이 삼척 석탄 발전이 가동이 되면 계산을 해보면 7,8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줄이겠다고 하는 양보다 삼척 블루파워, 삼척 석탄 발전소를 가동해서 내뿜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척 석탄 발전소를 많이 중단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6년 동안 줄이고자 하는 목표하는 그 발전 부분의 감축량의 2배 이상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재작년에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탈석탄법
이라는 것에 어떤 제정 운동을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이 탈석탄법 발의를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인지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제 약칭 탈석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탈석탄에 대해 하려면 뭐 국내도 줄여야 되고 해외도 줄여야 되고 신규도 줄여야 되고 기존에 가동하는 것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다 담은 법이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시급한 지금 짓고 있는 삼척부터 좀 중단을 시킬 수 없을까라고 고심 끝에 이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정부에서 답을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거다. 다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짓고 있고 일종의 사유재산이다.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인 거 이거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대답이 항상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법에 근거해서 중단을 시키고 합당한 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중단시킬 수 있겠다라고 저희 생각을 한 거고 국회에서 5만 명이 청원을 하면은 국회에서 이걸 법안 논의를 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을 모아보자. 근데 많이 서명 같은 거 받아보셨겠지만 쉽지 않죠. 10,000명 모으기도 쉽지 않고 어쩔 때는 뭐 1,00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5만 명을 국회 이 법상 한 달 안에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그러니까 국민 청원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이제 인원이 늘다가 재작년에 9.24 기후정의 행진 그 직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그 막바지 일주일 동안 인원이 늘어서 이제 5만 동의가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달성이 됐지만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건 또 다른 문제, 또 발의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인 시위도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정당을 설득하기도 해서 어렵게 작년 8월에 발의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척 현재 건설 중인 어떤 석탄 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게끔 하는 법적인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발의는 했었는데 발의 이후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뭐 국회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이러면서 이제 조만간 선거가 되고 21대가 끝나면 사실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뜻이 시민들의 이 노력이 좀 이대로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한 매우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마지막까지라도 좀 국회에서 움직여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삼척의 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또 현장에 가서도 직접 행동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 팀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던 걸 그때 연행이 되셨던 건가? 그런 생각이 좀 기억이 나는데 당시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공사가 지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이제 답답함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좀 몇 시간만이라도 좀 공사를 막아보자. 그만큼 우리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공사장 입구를 이제 당시 막았었죠. 그때 그 직접 막아선 활동가가 한 5명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옆에서 또 지지하는 여러 기자회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2시간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어떤 경찰들, 삼척 경찰들이 와서 전원 연행해 갔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삼척 다 지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가능성이 어찌 보면 더 높습니다. 그럼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운동 계획을 짜는 것도 맞는데 우리 모든 활동들이 단순히 어떤 현실 가능성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 끝까지 어떤 저항하는 모습으로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외칠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운동을 또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또 다른 운동의 또 에너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사실 이제 기후재난이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포스코라는 기업이 건설을 하듯이 도대체 이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왜 어떤 기업들이 짓고 있고 도대체 왜 지으려고 하는 건지 대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석탄발전소를 짓거나 또 석탄발전을 직접 짓지는 않지만 또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석탄 발전은 이제 공기업 한전이 건설하고 운영을 했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것 발전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제 운영은 한전이 하더라도 사실 그 건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윤을 벌어들이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전력 산업 구조상 어떤 석탄 발전을 지으면 정부가 전기요금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다 보니 손해가 안 나는 장사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정부 정책적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갈지를 명확한 정책 제시를 했을 때 기업도 따라서 거기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동안 정책을 펼쳐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중공업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뭐 석탄 발전만이 아니라 원전의 여러 가지 발전 그 소 자체 이제 터빈을 비롯한 발전기를 수주해서 수익을 이제 얻었던 기업인데 탈원전 뭐 정책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기업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더 이상 석탄 발전소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 외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두산중공업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화석연료 산업이나 원전 산업에 기댄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명확한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그러면은 이런 기존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됨에도 당시 이제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 해외 석탄 발전 이제 추가 수출 결정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아마도 두산중공업 살리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두산중공업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만들어주는 그것도 아주 단기간의 이윤을 바라보는 아주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부담이 되고 또 기업에 있어서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이에요. 22대 총선. 그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탈석탄법은 이제 폐기될 위험에 놓여도 있기는 한데 사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다시 탈석탄법을 발의를 해야겠죠. 이것을 다시 발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뭐 이게 국회 내거나 국회 외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이제 올 중반기 하반기로 넘어가고 삼척 석탄 발전소도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 완공이 되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 다음 법이나 필요한 법 또 제도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는 좀 더 저희들 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최근 이제 여론조사 보면 뭐 한 30% 가까이가 기후에 민감한 어떤 기후 유권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함께 만나서 좀 연대하고 조직화하고 우리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장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선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기후위기의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묵혀오면서 근데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못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길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길 가기 위해서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탈석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정말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 이 유럽의 뭐 노란 조끼 운동, 뭐 네덜란드의 농민당 이런 거 보면 아무리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특히 뭐 기초의 평범한 시민들, 노동자들이 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6년까지만 해도 이제 28기가 석탄 발전소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탄의 일생 찍으면서 예전에 탄광 노동자 그러니까 광부로 일하셨던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겪었던 과정이나 지금 석탄 발전 노동자, 특히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어떤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고 또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전환 탈석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탈핵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스 발전을 막 늘리려고 하는데 가스 발전도 여전히 화석 연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 소비,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게 어디로 가냐? 늘어난 만큼 그러면 화석연료가 그만큼 팍팍 줄어들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늘어난 재생에너지는 그 사이에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탈석탄이든 탈핵이든 모든 것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지금 한국 정부가 제대로 기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몇 프로 줄인다. 이런 어떤 숫자 노름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황인철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